이탈리아 문명 여행 제6강은 제국의 전성 시대입니다. 공화국이 이렇게 수백 년간 이어져 오다가 공화국 체제가 뭔가 문제가 보이죠. 위대한 영웅들이 등장을 하면서 1인 지배 체제, 1인이 다스리는 체제로 뭔가 바뀌는 시점이 될 수가 있죠. 그게 처음에 문을 연 사람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였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1인이 지배하는 체제를 만든 최초의 인물은 아우구스투스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는데 위대한 자란 뜻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어떤 호칭이 붙은 거죠. 카이사르의 조카였는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후에 봤더니 그 사람 유언장이 있는데 17살 먹은 먼 친척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를 후계자로 지명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름대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그때 바로 권력을 차지하지 못하고 삼두정치라는 게 벌어지죠.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삼두정치가 만들어집니다. 안토니우스가 사실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죠. 뭐 그러다가 안토니우스와의 최후의 대결, 악티움 해전에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함으로써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종말을 하게 되고 최종적인 내전이 종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 내전도 했었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와 내전을 했었고, 그럼을 통해서 오랫동안 나라의 이제 군대끼리 싸웠는데 그 내전을 종식하고, 우리가 이제 황제로 번역하는 사람이 됐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은 황제라 부르기에는 조금 애매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보는 황제는 상당히 권력이 크게 큰데 거의 1인자인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1인자긴 하지만 모든 권력을 쥐고 있지는 않은, 그러니까 시민 중에서 제일 넘버원 시민, 이렇게 사실 본인도 그렇게 표방을 했고요. 1인자 형태이긴 해도 시민들은 공화국을 늘 원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공화제라 칭하면서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은 남성 중심의 병영국가였기 때문에 로마가 아주 형편없었는데 그것을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의 로마로 바꿨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자,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거의 로마 제국이 국경선이 결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키아 같은데 트라이아누스가 좀 더 넓은 데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동쪽까지도 가기도 했지만, 대체로 로마 제국은 아우구스투스가 정해놓은 라인과 도나우 강을 북쪽 경계로 한 제국의 형태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 남쪽은 뭐 사막지대니까 더 이상 이렇게 벗어날 필요도 없었고요. 자, 그런데 황제가 다스린 걸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이제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정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권력이 생겼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제1인자로서의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시대를 원수정이라고 불러요. 원수다. 그리고 이 원로원 이 제1인자면서 집정관, 또 집정관은 뭐 이분이 아니고 행정관료로서 다른 사람이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군대 사령관이거든요. 군사 사령관의 역할. 그래서 원수정으로 부르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다가 3세기 말에 가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등장하면서 요 앞 시대는 굉장히 혼란기였는데 이 사람 등장을 하면서 실제로 황제정이라 부를 만한 체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3세기 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로마는 황제정 형태로 들어서고요. 콘스탄티누스 1세 때 가면 거의 동방식 완전한 군주 체제가 들어섭니다. 아들한테 계속 물려주는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황제 왕 이런 체제는 콘스탄티누스 1세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흔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황제 책무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황제가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제국의 국방, 공공의 안전이 되겠죠. 그리고 군인들한테 월급을 줘야 되고 시민들한테 빵을 주는 체제였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것을 제대로 임무 완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쫓겨나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부르는 시대가 있었어요.
하나의 혈통으로 쭉 이어지는 것을 왕조라고 불러요. 어떤 특정 가족으로 이루어진 걸 왕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고 명나라에 청나라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 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런 나라가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계속 이어져요. 그 대신 왕조가 바뀌는 걸로 이렇게 흔히 칭하죠.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여러 가족 간에 이 제위가 물려지는 체제가 있었어요. 그게 맨 먼저 등장한 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에서 나온 거고 클라우디우스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 클라우디우스 왕가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후계자로 나왔기 때문에 요 두 개를 결합해서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흔히 부르죠. 클라우디우스 가문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뭐 유명하고 어떤 권위가 높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에는 5명이 있는데요. 아우구스투스가 있고 밑에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이렇게 있죠. 그 중에서 칼리굴라하고 네로는 뭐 악독하기로 유명한 역사에 많이 남는 사람인데 둘 다 좀 젊어서 살해당하거나 쫓겨난 사람이고 여기 티베리우스하고 클라우디우스는 클라우디우스 집안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아들들도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제대로 살아남지 못했어요. 계속 후계자를 남기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아우구스투스가 클라우디우스 명문가 출신 리비아와 결혼함으로써 리비아가 데려온 아이가 이 티베리우스였어요. 그렇게 해서 요 율리우스 집안과 클라우디우스 집안이 합쳐져서 여기서 나온 사람들이 후계를 잇게 되었던 거죠. 그 네로 때 가면 이 집안 사람들은 거의 다 멸절을 해가지고 이 왕조는 사라지게 됩니다. 있죠? 악명 높은 지배자들 칼리굴라와 네로가 있죠. 3대 원수, 제가 5대 원수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황제의 첫 번째 책무가 국방의 안전이거든요. 이 두 사람은 전쟁터의 경험도 없어요. 어려서 좀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도 못했는데 어쨌든 뭐 혈통이 좋으니까 황제 자리에 앉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자격을 갖지 못했다는 어떤 자격지심이 있었는지 잔인하게 많은 사람들 죽이고 위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남겨준 재산을 많이 탕진하죠. 그래서 4년 만에 칼리굴라는 살해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클라우디우스고요. 클라우디우스는 좀 바보짓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았고 클라우디우스가 결혼했던 아내의 아들이 네로인데 이 사람도 젊어서 황제를 앉아가지고 신나게 놀았죠. 예술을 좋아하고 가수 역할도 하고 뭐 황금 궁전도 짓고 로마 시대를 싹 개조하고 이런 걸 했죠. 특히 로마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방화했다 이런 뭐 소문도 당시에는 돌았는데 실제로는 로마 시내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로가 불을 낸 건 아니다. 근데 이 네로가 가장 유명해진 건 기독교인을 박해했다고 뒤에 기록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상 가장 유명해진 황제로 되어 있죠. 이 네로가 사람들에 쫓겨가지고 도망가다가 자살한 장소가 있어요. 저를 가다가 그 비석을 이렇게 봤는데 칼리굴라와 네로가 어떤 황제로서의 제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이라 할 수 있죠. 동양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리 정치를 못하고 방탕한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투살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양, 특히 로마 제국 여기는 이 시민들에 모여서 만든 나라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그 숭배 이런 게 좀 적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 사람만 황제로서 자리를 잡게 한 거고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이제 살해되거나 쫓겨나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네로가 죽은 다음에 잠깐 혼란이 벌어져요. 그러다가 베스파시아노스라고 하는 유대 사령관이 황제가 되는데 요 베스파시아노스, 티투스, 도미티아노스 요 사람들을 클라우디우스 왕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아노스의 두 아들이 티투스가 도미티아노스인데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도미티아노스도 중간에 또 살해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왕조가 이어지진 않죠. 근데 이 플라비우스 왕조가 남긴 중요한 작품이 있죠. 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 원형극장 있고 그다음에 티투스 개선문이 있어요. 이 티투스 개선문은 유대 전쟁을 베스파시아노스가 티투스가 거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에서는 아주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개선식을 거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런 개선문을 세울 수 있게 되었죠. 오늘날에도 로마에 가면 개선문이 3개가 남아 있거든요. 가장 오래된 게 이 티투스 개선문이고 그다음에 카피톨리노 언덕 근처에 세베루스 개선문이 있고 그다음에 콜로세움 바로 옆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 있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개선문이 굉장히 많이 세워졌는데 나중에 소로마가 멸망을 하면서 많이 사라지고 운 좋게 이 티투스 개선문과 세베르 개선문은
깡숙에 묻혀가지고 중세 시대의 파괴를 번했다고 하고요.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은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거는 절대 무너뜨리지 못해서 살아남게 되었던 거죠. 자, 플라비우스 왕조 다음에는 오현대 시대가 옵니다. 흔히 로마 제국의 가장 전성기라고 불리는 시대예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두리아누스, 피우스, 아울리우스까지는 이 시대인데, 이 시대의 특징은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라 현명한 젊은 사람을 골라가지고 양자로 세우고 그 사람을 다음 후계자로 했던 게 좀 특징이죠. 근데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도 아들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요순 시대에도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왕위를 물려주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현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는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어도 사람들이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순이라고 하는 뛰어난 인물에 간 건데, 이 로마 시대에는 워낙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그 네르바란 사람은 워낙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랬고, 트라이아누스도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지만 아들이 제대로 건설을 못해가지고 자기의 부하였던 하드리아누스는 물려주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아우렐리우스 가면 아우렐리우스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거든요. 그게 이제 코모두스인데, 이 코모두스는 좀 악덕한 황제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죠. 요때부터 이렇게 왕조가 이어지지만 그 다음에 또 끊겨요. 이 오현제 시대의 유명한 황제는 이제 트라이아누스하고 하드리아누스죠. 그러니까 트라이아누스는 원래 최초의 속주 출신, 에스파냐 출신 황제였고요. 다키아, 오늘날의 루마니아를 정복해가지고 로마의 알렉산드로스라고 불리는 사람이고, 로마 역사 가장 넓은 영역을 점령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다키아까지 갔고, 그 다음에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을 하류까지 가가지고 지금의 이라크 전체를 점령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물론 그 다음에 거의 거기는 바로 뺏겨가지고 유지를 못하긴 했는데, 결국은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를 정복을 함으로써 이곳에서 발견된 금관과 은관이 로마 제국의 수명을 상당히 길게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쓴 이 세계사를 바꾼 돈에도 보면 왜 트라이아누스는 다키아를 공략을 했는가,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이 트라이아누스가 남겨준 그 많은 재산, 그러니까 다키아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거기서 맡은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들을 하드리아누스한테 물려줘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가 이 건설을 가장 많이 한 황제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남겨진 대표적인 건축물이 판테온이고, 여기 산탄젤로 이런 것도 하드리아누스가 만든 거고요. 아테네에 가면 하드리아누스 문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군데 하드리아누스가 남겨준 신전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트라이아누스는 왜 다키아를 정벌했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유를 돈 때문이다. 바로 다키아에서 발견되었던 금광, 은광이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속적으로 해외 정벌을 통해서 재물을 확보를 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은광이 에스파냐에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파냐가 점차적으로 은광이 고갈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은광을 찾아서 제국 영역을 찾다 보니 다키아에서 은광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에 30만 명의 로마군을 이끌고 가서 다키아를 아주 쑥대밭을 만들고 거기를 로마 영토로 하죠. 그리고 거기서 아마 꽤 많은 은을 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국에 이제 사용하게 되고, 그걸 하드리아누스한테 물려줌으로써 하드리아누스가 가장 많은 건설한 사람으로 알리게 된 거죠. 그 이야기가 지금 로마 시내에 남아있는 트라이아누스 원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트라이아누스가 다키아를 정벌했던 이야기가 이제 부조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키아 정벌 이야기는 책으로도 기록이 되었다는데 책은 전해지지 않고요. 이 부조에 남아있는 걸로 추측을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는데, 로마 제국은 어떻게 그렇게 라틴이라고 하나 좁은 땅에서부터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가고 그 다음에 지중해 전체를 그들의 영역을 할 수 있었는가?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따져보니 시오노 나나미는 관용이란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성에서는 헬라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겔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안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떨어지는 로마인이 어떻게 지중해 전체를 자신들의 영역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관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민족적 관용. 로마 제국 영토 내에 있는 어떤 민족도 자신의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다. 종교도 뭘 해도 좋다. 문화도 다 해도 좋다. 이렇게 이제 관용 체계를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제국의 원래 성공 요인이 이런 관용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이런 관용을 싫다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종교는 싫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 전쟁을 통해서 성전이 없어지게 되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디아스포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새로운 제국이 만들어지면서 벽돌의 로마를 대리석으로 로마로 바꿨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부터 뭔가 문화의 융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마는 기본적으로 남성 중심의 병영 국가였기 때문에 되게 무식해요. 로마 사람들이. 뭔가 문화도 별로 없고 어느 날 그리스라고 하는 새로운 문명권을 만났는데 이 그리스는 전쟁은 잘 못하지만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것들을 배워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신화, 이거를 우리는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 배우잖아요. 그 이유가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많은 신화 이야기가 로마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과연 로마의 신화인지 그리스 신화인지 헷갈릴 정도로 섞이는데 그게 바로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이런 신화 어떤 기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그리스 시대는 호메로스, 헤시오도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록을 했다면 로마 시대는 여기 아폴로도로스, 베르귤루스, 오비디우스 이런 작가들이 그리스 시대에 만들었던 것들을 좀 모방을 해가지고 기록물을 많이 남기죠. 그래서 베르귤루스가 남긴 아이네아이스는 오디세이아를 거의 좀 뺏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시인은 그리스에 가가지고 온갖 잡스런 이야기들을 많이 모으죠. 그래서 변신 이야기라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많은 지식들을 가져와요. 여기 보면 그리스 신화의 뭐 신들의 이름이죠. 그리스식 이름이 있고 로마식 이름이 있어요. 거의 뭐 신의 역할은 비슷비슷해요. 이름만 조금씩 바꿨고요. 그게 뭐 영어로도 바뀌고 하지만 어쨌든 이 그리스에 많은 것들을 로마는 가져왔다. 심지어 선생도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을 데려다가 물론 그 사람의 신분은 노예인데요. 그 사람을 선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설 학원들을 그리스인들한테 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거기 학원에 보내가지고 교육시키도록 했죠. 그리고 동방의 로도스 섬, 아테네 이런 데를 로마 지도층들이 자녀를 보내가지고 유학을 시켰던 그런 곳입니다. 로마나 이탈리아는 그런 것도 할 만한 데가 없고요. 전부 동쪽으로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웠던 거죠. 그리고 술라라고 하는 사람이 아테네를 정벌했더니 가서 아테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든 리케온이라고 하는 학당이 있었죠. 그 학당 안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걸 통째로 이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도 가져오고 그래서 자신의 개인 도서관도 만들고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언어인 라틴어는 지배층 언어고 그다음에 플러스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자존심도 좀 없어요. 자기는 좀 무식하니까 우리는 라틴어로 주로 쓰되 좀 더 고급 언어로서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함께 쓰는 문화를 로마인들은 만들어 갔던 거죠. 그것이 결과물로 남긴 게 오늘날의 유럽의 박물관에 가면 수없이 만나는 로마 시대의 모사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시대의 원본은 별로 없잖아요. 시라큐스에 가서 원본들이 많이 있죠. 그다음 아테네에 가서 그 신전 앞에 거리에 온갖 엄청나게 많은 대리석, 청동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가져다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명, 사령관 한 명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밖에는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귀족들도 그걸 갖고 싶은데 나는 그 아테네 뭐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 청동상을 갖고 싶다. 근데 원본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걸 기술자들이 그걸 복제를 합니다. 똑같은 거를 이 대리석으로 만들어가지고 복제해서 귀족들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귀족들은 빌라라고 하는 그런 정원에다가 그리스 신화의 온갖 신상들을 쫙 만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남아있던 유명한 것이 라오콘 군상, 그다음에 뭐 헤라클레스 이런 대리석으로 만든 복제품들이 오늘날 유럽의 박물관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요 라오콘 군상도 원래는 청동으로 만들었던 거라고 해요. 여기 보면 디자인을 보면 청도로 충분히 만들만 할 것 같잖아요. 상당히 복잡하긴 해도 누군가가 이거를 이제 복제품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게 로마의 어느 귀족 집안에 가든지 요거는 아마 라오콘 군상은 그 목욕탕 유적 옆에서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에 아마 이게 있었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제 발굴해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 드문 그리스 원본 그리고 중세시대 넘어가면 그리스 시대에 있었던 청동 이거를 다 녹여가지고 다른 걸로 썼기 때문에 원본은 전해지지 않는 게 많아요.
여기 포세이돈 청동상 있잖아요. 이건 아테네 박물관에 있는데 이건 원본이죠. 이건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물속에서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동이 이제 살아있는 거죠. 여기 비너스 모사품 있죠. 코스 섬에서 프락시텔레스한테 비너스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락시텔레스는 두 개를 만들었대요. 하나는 옷 입은 비너스, 또 하나는 옷 벗은 비너스를 만들어 가지고 코스 섬 사람들한테 어떤 거를 사실래요? 라고 했더니 코스 섬 사람들이 어떻게 옷 벗은 걸 하겠냐? 그럼 옷 입은 거를 우리가 사겠다라고 코스 섬 사람들이 가져갔고, 프락시텔레스는 옷 벗은 비너스상을 여러 도시들한테 제안을 했더니 크니도스 사람들이 요걸 사간 거예요. 그래서 크니도스에서 이걸 전시를 했는데 이 옷 벗은 비너스를 보러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코스섬에 있는 옷 입은 비너스는 인기가 없고 요 크니도스의 옷 벗은 비너스가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남아 있습니다. 요 크니도스의 비너스를 복제한 게 지금 여러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보티첼리는 요 비너스를 보고 그림을 그리죠. 비너스의 탄생이란 그림, 이렇게 이제 복제하고 또 복제하는 이런 문화가 이렇게 남아있게 된 겁니다.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가 로마 지구의 아주 중요한 명예로운 시민의 책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까 전쟁에 적극 참전을 해야 되고 민중을 구제해야 되고 공공시설물 제공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제국의 황제들, 그다음 지도자만 한 게 아니라 헤로데스 아티쿠스라고 같은 이런 상인들도 이런 행위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아버지의 명성을 높이고 자신 가문의 명성을 높이려고 여기 아테네에 이 극장을 지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델포이 신전을 수리하고 결국은 이런 공공시설물을 기부함으로써 집안의 위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였던 거고요. 그리고 로마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모방 이런 걸 아주 꺼리끼지 않았던 거죠. 아주 되게 좋은 말로 하면 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로마의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 이 아치는 에트루리아에서 가져왔고, 신전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식과 에트루리아를 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 걸로 만들고, 자신들이 오리지널보다는 항상 가져다가 어떻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좀 더 좋게 만드는 게 로마인들의 특징이죠. 이 아치가 극대화해서 사용된 게 수로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많은 어떤 수로교들이 아치를 쓰게 된 거고요. 신전도 에트루리아식 내지는 이 그리스식을 가져다가 여기다 기능을 넣어가지고 자신들 걸로 만들죠. 여기 아테나의 신전, 아그리젠토의 아폴론 신전, 요거를 가져다가 로마는 정면은 그리스식을 하되 뒤는 도움 형식으로 해가지고 로마식으로 개조를 하죠. 로마다운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게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의 특징이라 하는 거죠. 극장 같은 경우에도 원래 그리스식 극장은 여기 에피다우로스 극장 있잖아요. 이렇게 부채를 쫙 핀 모양 같은 이게 그리스식 극장이에요. 이걸 테아트르 그레코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로마인들은 이거를 개조합니다. 이 에피다우로스 극장은 가운데가 오케스트라인데 오케스트라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로마식은 그거를 이제 반원형으로 바꾸죠. 이 위에 디오니스스 극장, 저건 전형적으로 로마식으로 개조한 모양이고요. 헤로도투스 아티쿠스 극장도 로마식으로 개조한 거죠. 이렇게 개조해서 자신들의 목적에 맞는 걸로 바꿔 썼던 게 로마인들의 특징이죠. 아예 로마식으로 모이는 극장들을 보면 여기 있죠. 밀레투스 극장 같은 경우도 완전한 로마식이죠. 완전한 반원형, 그 다음에 무대가 강화된 이런 모습이 이제 로마식이고, 여기 폼페이 극장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로마식으로 지은 거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 하얗게 된 건 최근에 좀 복원을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로마식 극장에서는 검투사 경기를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1층에 있는 귀빈석을 좀 보호하는 목적으로 좀 턱이 높게 돼 있는 이런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다가 요 반원형을 좀 바꿔서 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게 암피테아트라고 불러요. 그 원형극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책 같은 데 읽어보시면 이런 밀레투스 극장이나 폼페이 극장 원형극장이라고 말하는 책들이 좀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고, 이거는 반원형 극장이고요. 원형극장은 이렇게 원형으로 되는 원형이죠. 원래는 말은 원형인데 실제로는 타원형이죠. 한쪽이 좀 긴 이런 타원형 극장 형태가 로마식 암피테아트라고 하십니다. 암피테아트는 사방에서 본다 이런 뜻으로 암피테아트라고 불러요. 이 암피테아트가 확실히 발전하면 우리가 보는 콜로세움이죠.
이 콜로세움에서 다양한 경기가 열렸다고 해요. 뭐 처음에는 뭐 뱃놀이 경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뱃놀이라는 게 놀이가 아니고 배끼리 싸우는 1차 포에니 전쟁에서 로마군과 카르타고군이 싸웠던 그런 것들을 재현했던 게 이제 군선 전투였는데, 초기에는 그렇게 했다가 이게 운영이 힘드니까 아예 물은 다 빼버리고 여기를 지하를 파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그러죠. 지하에 이제 맹수나 검투사들이 대기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와서 그 위에서 싸우는 이런 체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게 로마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뭐 특기이며 실력이라 할 수 있죠. 콜로세움을 그럼 뭘로 만들었냐? 로마인들은 벽돌과 콘크리트라는 걸 써가지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어요. 오늘날에도 로만 콘크리트를 정확하게 재현하지 못한다 그래요. 오늘날에는 저런 콜로세움을 지으려면 저기 철근을 넣잖아요. 콘크리트만으로 건물을 짓지 않거든요. 근데 이 콜로세움은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만으로 저 구조물이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튼튼한 게 로만 콘크리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로만 콘크리트는 왜 튼튼한가? 라고 봤더니 뭐가 있냐면 여기 화산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포추올리. 그러니까 포추올리 지역에 나오는 화산재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추올리가 그 베수비오 화산 근처예요. 그러니까 화산재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포추올리하고 생석회. 생석회는 뭐냐면 대리석을 불에다 가열을 하면 탄산칼슘 성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바닷물하고 섞습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되는 거죠. 이 콘크리트 만든 대표적인 건축물이 카이사레아라고 하는 항구였습니다. 이 카이사레아는 성서에도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가 나오거든요. 그곳이에요. 근데 이 카이사랴가 지금도 이 항구가 모습이 있는데요. 로만 콘크리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닷물의 공격에도 끄떡없이 버틸 수 있었다는 거죠. 항구를 만들 정도로. 이 카이사리아는 항구를 만들기에는 아주 부적합한 땅인데 여기에 로만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항구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이집트에서 저쪽 키프로스 지나가는 길목에 있어가지고 이 로마 제국 시대에는 꽤 괜찮은 항구로서 쓰였다고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로만 콘크리트가 아주 품질이 좋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은 부르는 중요한 용어가 있죠.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인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건데, 이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면 사상 최초의 개인 여행이 가능했던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인 여행이라는 건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행을 갈 수 없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돈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로 어느 정도 좀 재산이 있는 사람만 가능했지만 어쨌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로마 시대에만 가능했고요. 중세 시대에도 이런 여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목숨 걸고 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례 여행 같은 것도 목숨 걸고만 했던 거지 로마 시대만큼 안전하지 않았던 거죠. 그 여행이 가능했던 거에 증명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 그 다소라는 거 출신이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 뭐 다마스커스 이런 데서 활동을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자신이 체계를 잡은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서 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뭐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 나중에는 뭐 로마까지가 순교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살았던 시대가 로마가 가장 안정되었던 시대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바울 말고도 여행을 해가지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2세기 전반에 비잔틴 수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하고 나서 책을 남긴 거예요. 세계 7개 경관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흔히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냥 세븐 원더예요. 7개의 놀랄만한 건축물 이렇게 사실 한 건데 그걸 또 일본 사람들이 불가사의라고 이름 붙여가지고 뭔가 좀 정말 불가사의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긴 했지만 대단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7개가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 그다음에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로도스의 청동상, 마우솔레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피라미드, 메소포타미아의 공중정원, 이 7개의 놀랄만한 건축물이다. 그러니까 2세기 전반에 이런 건축물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에 남아 있는 건 기자의 피라미드밖에 없네요. 나머지 다 사라졌죠.
그 몇 개를 보면 이래요. 그 올림피아에 있었던 제우스 신전, 지금 제우스 신전 무너져가지고 기둥도 하나도 없는데, 옆에 이제 헤라 신전이 있고, 오늘날에는 여기서 이제 뭐 성화를 채화라는 그런 곳이죠. 여기 올림피아. 에베소스의 아르테미 신전,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 가장 거대한 신전으로 유명한 것이 에베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둥도 하나도 없어요. 저거 억지로 하나 세운 게 하나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신전들은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할 때 많이 가져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오늘날의 할리 카르나스스, 보드룸이라고 하는 곳에 이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어떤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의 대명사가 마우솔레움이었기 때문에 아예 마우솔레움 하면 이제 무덤이라고 이제 보통 명사가 돼버렸죠. 마우솔로스의 무덤을 지은 건데 여기 이제 모형이 있죠. 이만큼 대단한 건축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로도스에는 청동상이 있어가지고 그 밑으로 배가 지나갔다, 뭐 이런 좀 썰이 남아있을 정도로 대단한 청동상이 있었다. 그죠. 여기 까만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있는데, 예, 그 남자는 예, 로도스에 가가지고 포탄 위에 앉아가지고 폼 잡고 있네요. 예.